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나우 김은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1년간 탈북자 80여 명을 청문회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국제적으로 공개되어서 북한 인권법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민감한 주제였고 또 논쟁이 되었던 북한 인권법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상반된 입장을 들어보고 또한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그 실상을 보시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늘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고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다룬 영화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법 제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두고 논의의 장을 수차례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하루속히 제정, 공포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악을 행하는 듯이 보여도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인내와 이해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다. 양측 간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는 북한 인권법 제정. 과연 어떻게 봐야 올바른 것일까요? 네, 어떻게 봐야 할지요.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회 원로 목사이자 북한 인권 한국교회 연합 대표이신 이종윤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신 서보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평한 발언권을 위해서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대요.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마다 시간을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논의 중에 그 인신공격하거나 그런 일이 오늘은 없을 거예요. 없겠지만 사실관계가 어긋나거나 혹시 이야기가 반복될 경우에는 제가 사회자로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 시간입니다. 끝나기 30초 전에 제가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종윤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도다. 왜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나 혹은 폐잔병의 서러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통해서 강한 힘을 분출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의 표현이고 또 무엇보다도 몇 방울의 낙루가 아니라 이것은 힘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참회와 근신, 각오와 사랑의 눈물로 우리가 마음을 적시면서 오늘 북한 인권법 제정을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서보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최악의 수준인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북한 인권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한국 그리고 정부 차원과 비정부 차원 이런 각각의 행위자들마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법적 접근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운동적 접근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접근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에서 확인된 북한 인권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반복하기보다는 보다 실효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측 각각 8분씩 총 16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토론에 앞서서 북한에서 거주하셨던 탈북자 출신 두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야 되는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도 이제는 인권을 탄압을 저렇게 하게 되면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들이 정말 원활한 한국 관계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국 인권법을 관심을 갖고 제정을 하고 북한에 저는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혹은 법률을 통해서 압박을 넣는 방법은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밖에서 내부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게 훨씬 부작용이 적고 오히려 그 잡음을 적게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하하고 부정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북한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에 접근할 기회 자체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보다는 갈등을 만들어낼 소지가 더 많지 않나. 그게 제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실제로 생활하셨던 두 분의 이야기,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데 북한에서 이게 생활해보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은 참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보육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북한인권법은 저희 국내에서 지금 10여 년 동안 국회와 여론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사실 그 법은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제 핵 공격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독트린을 발표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선례를 보면은 미국이 과거에 적대 국가, 쿠바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 무슨 해방법, 민주화법, 자유화법 이런 것을 해서 사실 그 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인권법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북한인권법을 지지하시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미국하고 또 일본에서도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선례로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 일본에서 만든 북한인권법이 어떤 그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2004년도 미국에서 만든 인권법의 동기를 누가 부여했는가? 미국 자신이 부여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999년 3.1절 80주년 기념대회를 워싱턴 DC에서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강사로 갔지만은 강사로서 단 5분 동안 미국 시민 중에 한 교포가 북한을 50번 이상 방문을 한 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드렸어요. 그 시간 속에 그분이 하는 말이 도무지 앉아서 들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강사로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처지지만은 손 들고 제가 일어나서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난민, 다시 말해서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하라. 난민촌을 두만강 근처에 세워라. 유엔이. 그리고 그 경비 일체는 한국교회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와서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북한 난민보호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서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내외에 그것을 유엔에 제출했고 유엔에서 그것을 난민으로 인정을 했고 그것이 미국이 자극을 받아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시의 어떤 닥트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법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지금 한국에서는 아까 일본도 만들었고 영국, 프랑스까지 다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직 만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토론하자는 겁니다. 제가 북한 인권법이 미국,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북한 인권의 시대적 개선에 어떤 기여를 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대답은 안 하시고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경 갖고 얘기하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 인권법이 2004년에 만들어지기 전에 2003년에 당시 역시 부시 정부에서 북한 자유화 법안을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중심으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내용의 법안의 전문에 보면은 북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노무현 정부하고 그리고 국내의 평화 인권 단체 그리고 미국 내에 있어서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이것은 북한을 자유롭게 하거나 민주화시키거나 인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분화하는 정치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대해서 중단시키고 나서 부시 정부가 그 내용을 완화시켜서 북한 인권법을 200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북한 인권인 상황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인권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실효적인 접근을 할 거냐. 좀 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국 국경지대에 난민촌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실효적인 방법인데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여야 간의 그 법안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서로 그 중점상 주요 정책적인 수단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효적인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야 간의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핵심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갖고 어떻게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사람들 끌어내야 되는데 현재 북한 인권법의 골자가 를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일방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개선은커녕 북한이 그걸 통해서 주민들을 더욱더 결속시키고 체제를 단합시키는 그런 어떤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하는 쪽의 시각입니다. 네. 인권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같은 효과가 아닌 다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또 기대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7조에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통일부가 5개년의 대북 정책 목표를 짜고 매년간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법이 지금 효율적으로 지금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나 우리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의 열의가 모아진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지금보다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지금 핵심이라고 찬반 양진영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김문수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처음에 그 법을 발의했을 때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그건 정부의 관련 부처의 어떤 그 조직을 부풀리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반복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오던 원로 NGO 활동가 선생님께서도 이것은 북한 인권법은 북한 문제를 갖고서 방공주의 시각에서 돈잔치 하는 것이다라고 최근에 스스로 인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네, 실효성의 문제라고 그러면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가령 예컨대 같은 아파트에 2층과 3층에 형제가 살아요. 3층에 사는 동생이 가족을 몹시 핍박을 합니다. 매일같이 구타를 굶기고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저 집부터 제지를 하자
저것도 다른 방법 없겠나? 저거 사람 죽인다. 이미 죽었다. 그런데 밑에 사는 형님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법에 제지도 안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그러고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지금 이 북한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미 마이클 캅이라고 하는 유엔 북한 인권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말이 지금 북한은 독일의 나치와 같고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크메르 루즈와 같은 대학살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는 우리는 인권 탄압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카비가 편지를 3번 보냈어요. 김정은이한테. 근데 3번 보냈는데 답이 한 번 왔어요. 첫 번째 편지에. 그 답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정 간섭을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이런 나라를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유엔이 지금 문제를 도출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인권법 우리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형님이 밑에 층에 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둬라. 그건 내정 간섭이다. 남의 집 우리가 문제에 타치하지 말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인도적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뭘 도와줘도 그건 도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국제적으로 이웃과도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유엔의 인권 기구, 그 일반적인 기구가 아니라 특별 절차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의 경우에는 유엔 인권 기구에서 특별 절차를 가동합니다. 지금 북한은 그건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지금 적용받고 있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제도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라고 해서 그 보고서가 이번에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1년에 2번 제네바와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찬성 투표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민운동단체, 시민사회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 탈북자를 우리가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북한 인권법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해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을 해야 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지금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사실 북한 인권재단을 빼면은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극대화 노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더 높이면은. 그래서 왜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북한 인권재단과 관계된 자금과 조직의 문제입니다. 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거나 그런 활동이 부족해서 과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상징성이라고 하는 그전에 이미 우리가 유엔을 통해서나 정부의 우려라든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 인권재단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인권법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인권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을 빼면은 거기에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라든지 그다음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한다라든지 우리가 외교부에 북한 인권 대사를 둔다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정책적인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과 돈과 관련된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드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경지에서 삐라를 날리거나 북한 정권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이런 데 쓰여질 수 있고 시민단체의 순수한 운동이 이 정부의 정책에 좀 많이 이게 관계되면서 순수성과 독립성이 의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10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인권법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한 일본의 법을 보면은 일본은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입항을 금지한다든가 외국한 무역법을 제지한다든가 그래도 인권법 개선이 안 되면 그때에 가서는 외부적인 압력을 가하자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 아닙니까? 독일에서 보면은 통일과 평화를 양립시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자유를 그들은 앞장세웠습니다. 독일 통일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통일이 가능했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오늘 한국의 북한의 자유, 이 자유라는 게 인권을 말하거든요. 자유 통일이 없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실효성 문제를 지금 얘기하신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이유가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권법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인권법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왜 악화가 되겠어요? 그게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걸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실효성은 더 훌륭히 입증된 사건이라고 사실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것을 보면은 미국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어요. 북한이 인권만을 주장한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체제 문제로 인해서 인권이 탄압을 받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을 북한에게도 어떤 면에서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될지 모르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연 200만 달러를 비용을 지출하자는 것이 미국의 인권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북한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하든가 혹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즉결 판결, 임의적 사형, 신앙 종교 자유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미국의 인권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시는 대로 북한의 1분 전입니다. 예. 평균 신장이 160cm예요. 그럼 지원을 많이 하면 되죠. 왜 자꾸 법을 만들려고?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원을 만드는 게 아니죠. 북한하고 적대 관계인데 그 법을 만들어서 지금 김정은이가 사치품을 호화 사치품을 어느 정도로 2012년에 사용했는 거 아니 6억 4,580만 달러. 자기는 이렇게 쓰면서 북한 주민은 굶어 죽여서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도와주자. 그 도와주면 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죠. 북한 인권법은 북한을 압박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자 그런 말씀이라면 저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순수함이 떨어지고 그 실효성이 있어서 네, 됐습니다. 예. 오히려 더 긴장을 더 조성하면서 예.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예, 서보익 교수님 나중에 다음 토론에서 충분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목사님 예, 말씀하셨어요. 지금 20초입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의 안도 각각 달리 나와 있어요. 기록보존소 혹은 인권단체 지원, 인도주의 자문위원 설치 등을 한겨레당이 지금 말하고 있고 한누리당이 말하고 있고 야당안은 인도주의, 예, 영유아 모자보건소 지원, 예, 인도주의 감사합니다. 자문위 설치를 말하고 있는데 예. 이건 인권법이 아니지요. 예. 이거는 차라리 식량권이라고 하면 좋을 거예요. 예, 목사님. 예. 이제 다음 토론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 그 얘기를 아마 이제 8분 동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직접 또 생활해 오신 두 분의 탈북자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쏴대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자꾸 운운하면서 이 한반도를 자꾸 긴장시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정말 우리 보수든 진보든 지간에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우리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은 북한도 스스로 자기들이 그런 원칙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든 진보든 지간에 북한을 도와주는 거는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와줄 때에는 북한이 우리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무한정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의 평화를 깰 때에는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면 북한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한 책상에 나와 앉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남북 관계는 북한하고 남한이 공존 번영의 길을 가는 길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개성공단이 그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런 걸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류도 확대해 나가면 되고. 지금 남한이 이익이 없는데 개성공단이 가겠습니까? 또 북한도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 이익이 되는 방법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북한이나 남한이나 상호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한테 일시에 다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는 약간 실제로 개선을 원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탈북자 두 분의 의견이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북한 인권법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그 우리들의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들의 의식까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경 대응이냐 아니면 평화 공세냐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8분씩 총 16분간 자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종윤 목사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 생각에는 인권 문제는 국권이에요. 신권입니다. 나라의 존재의 의미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의미인데 국권을 포기한 거예요. 인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신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가 예배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권 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평화보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서 제가 성경적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의와 평화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우리가 논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냐 평화냐, 평화를 위해서 의를 희생하자 하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이 평강의 왕 곧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평화예요. 의가 없는 평화는 위선의 평화예요. 가증된 평화고 거짓된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앞서야 돼요. 의가 앞서려면 법이 있어야 의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북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된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지난 다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의가 세워진 평화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의 신앙 자유, 특별히 인권 자유가 세워지는 나라, 아까 말씀한 대로 자유가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많은 정의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은 사실은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그럽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약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님이 자기는 뭐라고 정의하셨는 거 아니. 나는 눈먼 자의 눈이 되고 그랬어요.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의 눈이 되고 발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맞고 굶주리고 얼어 죽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말이에요. 물질로 돕는 게 아니지요. 저들을 우선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를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데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요. 그것이 통일의 방법이 될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감동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좀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의와 평화를 다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결실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판단이 가능한데 다만 이게 인권이 정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평화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인 아주 대단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 이제 미국하고 정치 체제가 다르거나 또 미국과 적대 관계 있는 나라들한테 인권 침해니 어떤 비민주적인 체제니 이렇게 하면서 이라크나 리비아나 여러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더 했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정권도 그 당시에 미국이 사실 지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근본주의하고 예. 자유주의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아니,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지금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인권이 있고 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내에서 아까 자유권, 생존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도 상호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북한 인권법이 이런 인권의 상호 의존성의 시각에서 이게 통합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북 정책,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간의 인도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평화와 인권, 인도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보편적 가치들 사이에서 우선순위 없이 이걸 상호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정책적인 프레임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거고 지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경중에 따라서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수단에 있어서 포용이나 강경이나 이 정책 수단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조화롭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고 국제사회에 다르게 우리가 특수한 가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통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보편 가치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상호우전적으로 그것을 통전적으로 이루어 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 근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사실은 똑같이 헌법에 준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기독교도 자유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성경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파 좌파에도 헌법 안에서 우파 좌파지 헌법을 떠나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헌법,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한도 우리는 그 북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인권이 탄압을 받아도 우리는 모르는 채 하고 있고 그 법을 준행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근본주의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또 자유주의도 법이 있어야 자유를 하는 거지. 법 아래서 자유지 법 없이 내가 자유한다는 거는 그건 망종이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 테두리 안에서 북한 인권을 요구할 건 요구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당당하게 바랄 건 바라고 당신들 고쳐라.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건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쟁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수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한국이 시민사회와 정부와 다 같이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사실 그 논쟁이었지만은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법을 만들어서 과연 가능하냐? 법 없이는 불가능하냐.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북한 인권의 실효적 개선에 기여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다른 조직적, 재정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게 이제 갈려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시기 동안에 포용 정책, 관계 정책 이렇게 넘나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합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위에 있는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인권 수준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이 더 좋은 체제다.
그리고 우리 이 남한이 이 대북 정책, 그 통일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이 뭐랄까 호감이라 할까요? 이런 걸 계속 받아내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인권법과 같이 북한이 이제 반발을 하거나 물론 거기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법이 아니라도 여러 채널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 주민들의 호감을 얻어내는 것이 과연 북한 인권법이 적절하냐. 아니면 지원과 교류 협력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 스스로 말 못하지만 탈북자도 얘기하셨지만은 아 우리 체제가 훨씬 낫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중에 북한의 호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요. 주민의 호감을 얻어야지. 그 권력자들의 호감을 얻을 필요가 없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제사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법을 만들어서 인권을 세워라라고 말하는 것이 주민의 호감을 받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만들면은 북한 정권이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모략하는 거다 하는 건데 그런 핑계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 외부에 나오는 거라든지 어떤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한다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생활들을 더욱더 억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우리 충분히 예상하면서 법을 만드는 거지 그 의도라든지 그런 것만 갖고 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한누리당인가 그 당의 법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체를 제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법을 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 주민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떤 크라이테리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인권법 목사님 말씀처럼 법 자체를 만드냐 여부보다도 그 내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군사적인 긴장 속에서 정부 간의 어떤 대화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이 우리가 북한한테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또 이산가족을 상복을 한다거나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남북 간의 실효적인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부가 국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시민사회는 교회를 포함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가 더 인권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 그다음에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고 교류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우리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역할 분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는 보다 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갔어요. 왜 피해 갔나요?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싸매주고 고쳐주고 부비를 제공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때에도 골치 아픈 법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골치 아픈 거 이거 그냥 처단해버리자 하는 법으로 그런 마음으로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것은 인권법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권법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법을 만들 바에는 가슴 아픈 심정으로 북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안아주고 어떻게 해야 살려내고 어떻게 해야 치료해 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나는 이 법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아무튼 남북 관계가 정부 차원하고 시민사회 차원 양 차원에 있어서 일단 열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북한 인권법 또는 대북 인권 정책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교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다 실효적이고 가시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제가 한 말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우리의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통일 그러면 민족주의, 민족 재결합이고 인권 이것은 보편의 가치로 동떨어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리아 인권, 한반도 인권입니다.
보편 가치를 갖고서 한반도 전역에 이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그런 통일이 되지 않으면 사실 통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인도주의라든지 이런 보편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통일을 재정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북한을 비판도 하면서 또 북한이 잘 모르거나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채찍질하고 또 인도하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초 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권 중에 인권은 저는 신앙의 자유라고 봅니다. 신앙의 자유가 지금 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누가 말해줄 거예요? 북한에 누가 쌀 갖다 준다고 그게 됩니까? 그건 아무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북한의 형제 아닙니까? 형제들이 말을 안 해주면 유엔이 말을 할 거예요. 중국이 말을 할 거예요. 미국이 말할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그걸 타당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국제법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역시 북한을 밀어주시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그 당정 효과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도 조심을 할 거고 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분야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본권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마다 그 수준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권, 생존권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들은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서보일 교수님 시간 다 쓰셨습니다. 우리 이종윤 목사님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와 평화 중에 우선권을 말하라면 저는 의를 성경이 주장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가 부서진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도 의를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도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인권법은 평화 통일에 저해가 될 뿐이지 이건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5초 전입니다. 의를 다 무시한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 건데 경제 제재를 다 풀으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의는 세워지고 그다음에 평화를 얘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이 남았는데요. 이 1분을 통해서 못하신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보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그 평화와 인권이 선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84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권이라고 하는 선언이 채택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이걸 평화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권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3세대 인권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도적 지원이 안 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접근으로 간주되는 북한 인권법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저는 실효성의 관점에서 반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보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대화하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을 하되 북한 인권법은 실효성의 관점에서 제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결국은 우리 후세대가 그 어떤 성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 후세대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보편 가치다. 인권과 그리고 인도주의, 평화, 이런 것들 간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1분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인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당정 합리적이고 무슨 조건적인 그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환경적 조건을 조성하는 데는 틀림없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라고 그러잖아요. 교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예요. 근데 이것도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생겨져야 이웃과의 평화가 생겨져요. 그래서 peace with God, peace of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생겨야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뭔고 하니 10초 전입니다. 가령 누가 배가 고프다 하면 나도 같이 배고픈 게 코이노니아지. 나 명함 주고 아무개 하고 나 교제했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이 교제라는 시간이 단어를 됐습니다. 예. 파티시페이션, 참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인권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성서적 당위성에 대해서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가 중요한지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서 교수님은 이제 실효성의 문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대화 나눠주셨습니다. 토론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디베이트, D는 떨어져서, 베이트는 언어적 의미는 이제 싸운다는 뜻이죠. 떨어져서 싸우지만 그 설득의 대상은 서로 마주보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설득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 토론해 주시고 책도 보시고 또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이 방송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월요일 날마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것, 또 팟캐스트에 있는 것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